진짜로 한국은 망해가는 중일까요? 올해 대한민국의 국가 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었다고 해요. 작년 말에 중앙정부 채무는 약 1,218조 원이었는데 올해 들어서 불과 반년 만에 엄청나게 늘었죠. 특히 최근에 편성됐던 2차 추경의 영향으로 국가 채무는 1,301조 9천억 원, 즉 GDP 대비 채무 비율이 49.1%까지 오를 거라고 하는데요. 이게 말로만 듣기에는 50%도 안 되기 때문에 건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불과 8년에서 9년 만에 10% 가까이 상승한 수치고요. 국가 채무도 2배 넘게 상승했어요. 확실히 이전 데이터랑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살림의 수입 지출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급격하게 악화가 되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무려 111조 6천억 원 정도여서 한국 GDP 대비 마이너스 4.2%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는 정부 자체가 세운 재정 준칙인 재정 적자 3% 이내를 6년 연속 위반하는 수치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려면 재정 적자를 GDP의 3% 이내로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 한계를 계속 넘어서면서 확실하게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나라 경제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사실 과거에 대한민국은 재정 건전성이 비교적으로 튼튼한 나라로 꼽혔는데요. 실제로 1997년에 IMF 외환위기 직전만 해도요. 국가 채무가 60.3조 원으로 GDP 대비해서 11.9%에 불과했다고 하니까요.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도 나라 곳간이 텅텅 비어있다면서 한탄했지만 적어도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빠르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죠. 즉 낮은 국가 부채 덕분에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과감한 재정 정책을 펼 수 있었고 실제로 1998년 위기 당시에 확장 재정으로 빠르게 경제 회복에 성공했었죠.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로는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1998년 이후로 나라 빚은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고 2000년대 중반의 공적 자금 투입과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거치면서 꾸준하게 불어났는데요. 그 결과로 1997년 28조 6천억 원 수준이던 국채 발행 잔액은 2016년에 587조 5천억 원으로 약 2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 규모도 같은 기간에 60조 원에서 627조 원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났고요. GDP 대비 비율은 11.9%에서 38.3%로 약 4배 가까이 뛰었으니까요. 특히 2010년대 후반 이후에 나라 빚 증가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역대 정권마다 복지 확대 등등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적자 국채를 남발하게 됐으니까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요. 복지 지출이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났었고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는요. 재난지원금을 뿌리거나 확장 재정이 겹치면서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났었는데요. 이때 GDP 대비해서 10.4%이던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5년 만에 12.7%로 상승하면서 복지 지출 증가 속도가 OECD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고 해요. 이런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2010년에 재정 위기를 겪은 재정이 부실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도요. 상당히 급격한 상승인데요. 그리스는 5년간 2.4% 정도가 올랐고 포르투갈은 2% 정도가 올랐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한국은 진짜 단기간에 복지 지출을 크게 늘렸다는 뜻이죠. 여기에 이제 올해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최근에 40조 가까이 추경을 하면서 나라 재정 적자를 더 키우고 있죠. 그 결과 나라 빚이 사상 최초로 1,300조를 넘었고요.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GDP의 4%를 돌파하기도 하고 재정의 악화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죠. 즉 과거에는 위기가 닥쳤을 때 일시적으로 국가 채무가 늘어난 뒤에 다시 안정이 되는 걸 반복했지만 최근 몇 년간은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만성적으로 나라 빚이 불어나는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 부채가 쌓이면 어떤 게 문제일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국가 재정이 고갈이 되면서 미래에 진짜로 위기가 왔을 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약해지고 한국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보통 정부가 빚을 과하게 지게 되면요. 그만큼 매년 나가는 이자 비용도 커지겠죠. 실제로 2023년에 정부가 냈던 국채 이자만 23조 1천억 원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국채 이자만 5조 4천억 원 이상 급증했다고 합니다. 당시 정부의 총 지출의 3% 이상이 오로지 이자를 갚는 데만 쓰였다고 하니까 이렇게 이자 부담이 커지면 정작 써야 될 복지나 교육 같은 곳에 쓸 돈이 줄어드니까 기회비용 같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국가 부채가 급증하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의심을 해서 국가 신용 등급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처럼 원화가 국제 기축통화가 아닌 나라의 국채는 수요 기반이 약해서 부채가 급증할 경우에 위험 프리미엄이 붙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한국의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되면 작은 위기에도 해외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갔던 그리스의 사례에서 보면 국가 채무가 과도하게 많아지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통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외환 위기와 같은 사태로 번질 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가 빠른 외국인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은 침몰 직전의 타이타닉이라면서 돈을 조금씩 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 나라 빚은 지금 세대가 아니라 미래 세대가 갚아야 될 빚이라는 겁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요, 현재 수준의 국가 채무 비율을 유지하려면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이 2016년에는 580만 원이었지만 2060년에는 6,4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출산에다가 고령화도 가속화가 되면서 앞으로 복지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될 거니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빚을 늘리면은 나중에 미래 세대가 엄청난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만 아니면 됐지라는 생각으로 그냥 무작정 나라 국간을 거덜내면 누가 그 빚을 감당하겠어요. 한마디로 배가 가라앉을 때 쓰려고 아껴둔 연료를 이미 다 써버려서 한국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약 50% 정도라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낮은 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하는 건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들은 부채 비율이 높아도 자국 통화로 빚을 조달하고 돈을 찍어낼 수가 있지만 한국 원화는 국제적으로 위상이 낮아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달러, 유로, 엔화 같은 기축통화국들을 제외한 비기축통화국끼리 비교하면 한국의 국가 채무 수준은 이미 상당히 높은 편이고 그 위험도도 훨씬 더 크다고 해요. 결국에 우리 처지는 부채 비율이 200%가 넘어도 버티는 일본과 미국과는 다르고 최근에 재정 위기를 겪었던 그리스나 포르투갈에 더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일시적으로 빚이 늘어났다가 다시 재정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부채 비율을 2020년에 132%에서 최근에 110%대까지 낮췄고 재정 위기를 겪었던 유럽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도 팬데믹 이후의 재정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고 해요. 반면에 2020년 대비 부채 비율이 더 오른 나라는 한국을 포함한 9개 나라뿐이었고요. 그 중에서 한국보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서 악화까지 된 나라는 핀란드랑 싱가포르 뿐이었다고 해요. 즉 어디에서 어떻게 보더라도 우리나라 재정의 악화 속도가 전 세계에서 상위권이라는 뜻이죠. 만약에 그리스처럼 재정 부실을 해결하지 못해서 국가 부도 직전까지 가게 되면은 국가 빚을 온 국민이 해결하기 위해서 혹독한 긴축 정책 시기를 견뎌내야 되는데요. 보통은 세금 인상이나 연금 삭감이 이루어지고 일자리도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을 모든 국민이 감당해야 돼요. 결국에 국가 부채 관리에 실패하면 경제 주권이 흔들리고 국민의 삶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즉 재정 악화의 최종 피해는 모든 국민한테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 몇십만 원 받는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는 돈을 버는 능력이 없는데 빚을 내서 국민들에게 나눠준다는 건 결국 나중에 내가 갚거나 내 자식들이 갚아야 될 더 큰 빚이니까요. 그런데도 만약에 정치권이 책임 있는 대응보다는 눈앞에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치우친다면 깨어있는 국민들이라도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비슷하다고 해도 구명조끼라도 매거나 구명보트라도 펼쳐서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가라앉는 게 뻔히 보이는데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죠. 부동산 투자는 물론이고 주식이나 코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버는 돈을 어떻게든 늘려서 현금을 확보하거나 뭐든 간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리하면 이제 나라 빚이 1300조 원 돌파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라 빚을 늘리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빙산을 눈앞에 둔 타이타닉과 똑같다는 겁니다. 방향을 빠르게 틀지 않는 이상 침몰은 시간 문제고 그때를 대비해서 각자 도생할 전략을 무조건 세워야 돼요. 물론 현재 재정 적자가 크고 국가 채무가 늘어난 건 사실이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기초 체력이나 국제 신용도를 감안을 하면은 당장 망하진 않겠지만요. 실제로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여전히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로 유지를 하면서
대외 건전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부채가 많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고, 특히 가계저축률이나 해외 순자산이 양호해서 국가 부도까지 갈 가능성은 아주 낮긴 하죠. 근데 저는 나라가 망한다는 게 국가가 부도가 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이제는 평범하게 사는 것조차 힘들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일하지 못할 때를 대비를 해서 6개월 정도 생활비는 항상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원화가 아닌 것에 투자해놓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요. 각자 도생이라는 게 정부나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남을 방법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물론 너무 극단적이고 부정적인 말처럼 들리겠지만 저는 항상 최선과 최악은 대비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인생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타이타닉처럼 침몰을 하는 거고, 최선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국민이 통합하고 잘 살게 된다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좋은 거니까요.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가족도 지키고 나라도 지킬 거 아니에요. 꼭 재정 적자 1300조 말고도 저출산, 고령화, 부자들과 기업들의 해외 이주, 그리고 안보 문제까지 참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침몰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 구명 보트는 괜찮은 상태인지 계속해서 점검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돈과 관련된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어디 갈 정도의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어차피 저도 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누구보다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응원하고, 그리고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